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주 동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다방 라디오 방송 오늘이 보내드리는 격조 높은 시사 교양 프로그램 오다방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서혜성 작가 옆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럼 이중과세입니까? 아니 적절한 인사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왜 적절한 인사를 아닙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은 사실 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가 대등한 사람들이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또 아랫사람 윗사람한테는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아랫사람이군요. 관계가 대등하거나 그러거나 하면 네. 적절하지 않은 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윗사람이 정확하게 말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어른들이 그런 말은 없는 거고 새해 복 많이 받거라. 그러니까 뒤에가 이제 원래는 어른들께 세배 드릴 때 어른들이 덕담으로 후속 세대한테 하는 말이다. 예, 그래서 원래는 새해 복 많이 받거라 이렇게 말하고는 먼저 절을 할 때 말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말하는 절을 하고 나면 어른이 그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아랫사람이 이제 평안하게 새해 받으셨습니까? 올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오늘 출연자를 소개할 기회가 없어요. 아니 해야 되는데 아니 서 작가님이 저 시골 분인데 이렇게 예의가 바르시고 뭘 많이 하시네요. 제가 늘 이제 그 오창희 국장하고 둘이서 만나거나 어디 밥 먹으러 가거나 그럼 늘 박대를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시골 출신이라고 자기는 사대문 안에서 출생했다고. 출생하고 성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 그러니까 주로 장충동에 하시나요? 네, 장충동이요. 네, 지금 인권연대도 장충동에 있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는 채로. 근데 선생님 오늘 누가 나오신 겁니까? 김한정 교수님이십니다. 김한정 교수. 일단 인사 나누시죠. 청취자들과.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남양주에서 온 김한정입니다. 무한정 김한정입니다. 괜찮네. 괜찮네요. 무한정. 무한정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뭘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네. 무한정 좋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오창희 선생님 우리가 오늘 사실 이게 일종의 맵태 연속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선거철이 왔습니다. 네. 선거철이 왔는데 사람들이 결국 관심 갖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선거에 출마하는가. 그리고 도대체 선거란 무엇이며 정치는 왜 하려고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서 작가님도 그러신데 저희 불만이 지금 총선 앞두고 야당 분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구도 있잖아요. 안당이니 무슨 더 민주당이니 이런 구도 얘기. 그다음에 진박이니 무슨 박이니 이런 얘기만 잔뜩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지 또 그 사람들 중에 중요한 게 옥석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좋은 정치인을 뽑는 것도 유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기성 언론과 달리 한 사람 한 사람 저희가 많이 모실 수는 없지만 정말 엄선해서 모셔서 그 후보들과 새로운 한국 정치 이제 이번 총선 20대죠. 그렇습니다. 20대면 20살이면 정말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국회도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져야 될 것 같아서. 선거를 80년 했다는 얘기잖아요. 4, 2, 8. 못했지만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중간에 5.16 쿠데타라고 해서 없어지고 한 번에 2번씩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 첫 손님으로 우리 김한정 교수님을 모셨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는 낯선 분도 계시고 참 반가워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제 소개보다는 우리 청취자님들이 남양주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실 거예요. 남양주가 65만의 큰 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합니다. 아파트촌들이 많이 생기고 미니 신도시들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지금 활동하는 곳은 진접읍, 그다음에 오남읍, 그다음에 별내 신도시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셋인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읍과 리 주소의 읍리에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그러니까 리에 산다고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가 말로만 읍리지 그냥 도시 아닙니까? 예, 신도시입니다. 아파트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한정 교수님께서는 거기에 좀 출마하러 가신 거죠? 4월 달에 총선에 도전했습니다. 그 후보가 되신 건가요? 지금은 이제 예비 후보 단계죠. 이제 저는 야당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나섰는데 이제 2월 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후보로 결정되신 거예요? 2월 말쯤 돼야 이제
공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겠죠. 아직 그러니까 공천 심사를 안 한 거군요. 안 했죠. 예. 이제 지금은 이제 각 당의 지망생들이 네.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명함 나눠주고 뭐 예. 사무실 갖고 그렇습니다. 사무실에 간판을 대신해서 큰 현수막 하나 붙이고. 근데 요거 아직 할수 있는 선거구 거죠. 획정이 안 돼 가지고 아. 지금 여러 가지 이 정치 신인들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예. 대충 내가 여기 살 것 같다 이런 거군요. 현재로서는 보니까. 그렇죠. 예. 남양주도 그럼 선거구를 다시 조정해야 되는 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남양주는 인구가 지금 늘었기 때문에 예. 현재 2인 국회의원 2사람을 갑을, 뽑는데 네, 갑을 네, 네. 한 지역이 더 생겨서 3사람을 뽑게 될 겁니다. 갑을 병구. 아, 저는 그렇군요. 을구입니다. 아 그렇군요. 을구에 좀 도전하고 있다. 을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을들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네. 김원정 교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그냥 교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김원정 교수가 전직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부속실장을 하셨죠. 예.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했고요. 예. 저는 야당 때는 이제 김대중 대표의 예. 공보비서를 했었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예.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예. 제가 그 유세를 47일인가 계속 같이 이제 할 때 예. 제가 어마이뉴스를 통해서 생방송 중계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늘 그 문재인 후보 옆에 같이 다니는 그때는 뭐 하셨어요? 그때는 대통령 후보 수행 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럼 그것도 일종의 비서실장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 뭡니까? 그러나 뭐 후보를 가장 근접해서 지원하고 보좌를 하는 역할을 제가 했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하나는 김대중, 하나는 문재인. 노무현 예, 때는 안 하셨나요? 노무현 정부 때는 저는 이제 미국서 공부를 했고요. 예. 또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가르치셨죠? 가천대학교 그리고 그 이후는 옛날 연세대학교. 병원대. 예. 저기 2012년 대선은 김대중 세력과 노무현 세력이 힘을 합해서 정권 교체하자 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어요. 예. 저는 이른바 김대중 세력의 젊은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겠다. 그리고 여야 정권 교체해보자.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예. 되게 이제 김대중 뭐 그리고 문재인 각각 이럴 정도면 굉장히 큰 정치인인데 예. 대개는 뭐 이제 김대중하고 한 번 했으면 못하는 경우가 많거나 그렇죠. 내지는 뭐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두 번씩이나 그렇게 대통령 당시 야당 혹은 여당의 최고 지도자인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글쎄요, 노무현 정부 때 저는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네. 노무현 대통령 후보 때부터 예. 당선을 바라고 또 청와대에서 몰래 지원을 했습니다. 응원을 했고 참여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의 여러 가지 남북 화해 정책, 그 다음에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 개혁에 대한 그런 입장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네. 또 그런 성원을 했었죠. 네. 크게 큰 흐름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민주정부 10년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분당 사태 등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좀 간격이 있고 불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됐죠. 2012년은 그걸 봉합하자, 극복하자, 더 미래로 가자 그런 취지에서 저도 문재인 후보가 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었고 또 문재인 후보를 지원했던 핵심 세력들이 또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상당히 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뭐 여러 가지 뭐 상고 초려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저는 망설였어요. 뭐냐면요. 예. 김대중 정부 그렇지 않습니까? 고창했으니 김대중 정부 일하는 사람이 수천 명일 텐데.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김원정을 불러가지고 더구나 당시에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재인 후보의 수행 단장을 시키고 김대중도 가까이 하고 문재인도 그런 개인적 비결이 뭐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무슨 슬로건을 뭐 김대중 세력과 노무현 세력 같이 이게 아니라 개인적 비결이 뭐 있습니까? 저는 뭐 정치적으로 뭐 명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 또 비서로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신 입장인데 아무래도 김대중 정신 또 김대중 계승 그리고 김대중과 노무현을 잇는 가교로서의
그런 세대적인 그런 세대로서 하나의 평가받았지 않은가. 또 저 사람들도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겠다. 저는 김한정 선생님, 김한정 교수님 하면 떠오르는 건 사실 뭐 저 같은 분이 여러 분 계실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새해 들어서 새해 복을 좀 많이 내려주세요. 새해 들어서 갑자기 작가 연하시고 그런데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제일 많이 기억해요, 사실은. 이게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박근혜 정권이라면 최대 실세죠. 문고리 권력이죠. 그런데 문고리 권력이란 말이 박근혜 정권 때는 지금 만들어진 말이고 사실은 이명박 때도 그런 얘기 별로 없었고 김대중 노무현 때는 뭐 아예 없었죠. 진짜 왜냐하면 문고리가 막 대통령을 쥐고 흔들려면 대통령이 저 박근혜 씨 정도는 돼야지 쥐고 흔들거나 뭐 정보를 안 본다거나 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지적을 했는데 대통령이 신문 기사는 안 읽으시고 제목만 보신다. 한글은 겹치지 않으셨어요? 한글을 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해 수준이 제목만 읽는 것 같다. 이럴 때 이제 문고리 권력이 기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보통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대통령 준비를 했고 슬로건이 기억나는 게 준비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분이 가장 긴 시간 동안 소위 문고리를 맡긴 거잖아요. 그렇네요. 이거는 전적인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김대중의 사람이 김한정 교수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얘기가 아닌 그렇겠네요. 거죠. 그 비결은 뭐예요? 무슨 평소에 어깨를 잘 주물러주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걸 좀 잘했으면 좀 더 제가 어깨를 장관도 하고 좋은 자리에 갔었지 않았을까?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일 부속실장이셨어요? 아니면 그렇진 않았죠. 중간부터요? 제가 우리 국민의 정부 때 부속실장이 저 앞에 전임자 두 분이 계셨습니다. 다들 훌륭한 분이셨는데 반년씩 하셨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러니까요. 5년 임기 중에 제가 3년 3개월을 제가 한 자리에 거의 다 하셨네요. 또 퇴임 후에 제가 모시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3년 3개월 했다는 얘기는 그냥 김대중을 쥐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아니 그렇지 않죠. 김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 사람 어디 놔봐야 별로 어디 잘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건 겸손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시스템에 의한 국가 운영이라 하더라도 권력의 정점하고 가까울수록 권력의 크기가 커지거든요.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 믿을 수 있으니까 가까이 두는 겁니다. 그렇겠죠. 첫째 사고를 안 쳐야 되고 그렇죠. 다른 얘기들이 안 들려야 되잖아요. 자꾸 누가 와서 저기서 뭔가 새는 것 같다든지 딴 플레이를 한다든지 이러면 제가 했으면 어떨 것 같았어요? 조금 시끄러웠을 것 했으면이 했으면이 성립하지 않는 시끄러운 것도 물론이고 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요 진짜 잘합니다. 저는 진짜 영혼이 우리 세 명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둘은 불가능하고 아니 저는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 작가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우리 같은 사람 못하지만 하신 거죠. 그럼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대중과 대통령 김대중과 3년 3개월을 같이 했다. 부서실장으로 사실 임명될 때 반드시 우연이나 발탁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통령이 결정할 거 아닙니까? 제가 25살 때 대통령께서 야당 시절에 이미 저는 비서로서 김 대통령을 보좌를 했습니다. 25살부터요? 뭐 평화민주당부터 시작해서 남들 하는 거 뭐 학교 졸업하고 이런 거 한 다음부터 사회 초년병 시절부터 들어갔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말씨를 들어보면 경상도 말씨인데. 그러니까 저도 당연하죠. 궁금해요. 아니 당연한 게 아니라요. 당연하지 않죠.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동교동계하면 호남 사람들이 동교동 이른바 동교동 그 비서진 중에 경상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혼자가 그래요? 설훈이라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우리 서른 선배 지금 예. 삼선 의원이시죠. 아니 근데 다른 분들도 되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이른바 이제 80년대 세대인데 80년대 세대가 25살이면 들어가면 87년, 88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주로 그렇게 정치보다는 데모하려고 주로 뭐 그렇죠. 제야가 굉장히 활발할 때니까요. 그렇게 딱 더구나 경상도 출신의 서울대학 나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과 나오셨습니까? 국제경제학과. 국제경제학과, 하여튼 경제학과. 아슬아슬하게 졸업은 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데 거기 나와가지고 바로 동교동으로 갔다. 아직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반쯤 있는 뭐 이런 정도 되는. 어떻게 그래서 결심하셨어요? 저는 85년에 감옥을 갔습니다. 전두환
정부였죠. 그때 아니, 아까 학생 운동으로. 예. 그리고 86년에 다행히 풀려나가지고 87년 우리가 민주화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해 겨울에 처음으로 대통령 이제 직선제 선거. 개헌 후에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김대중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김대중으로 단일화돼야 된다. 그런 운동을 했는데 그 당시 우리 제야 선배님들 민통년이죠. 예, 문익환 목사님 또 여러 선배님들 모시고 제일 말단 로서 일했어요. 그때 김대중 당시 후보와 인연을 맺었죠. 그 이후에 그 뭐 선거에 당연히 실패를 하고 저도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같이 일하자. 잠깐만, 예. 이제 궁금한 건데 예. 우리 같은 사람 선거를 밖에서 보잖아요. 예. 후보하고 같이 있다가 선거 대통령에서 안 됐어요. 예. 그럼 그날은 기분이 어떤가요? 이게 일반인들 모르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분 보나보나 더럽지 더러운데 어떻게 더러운가요? 제가 궁금했어요. 뭐 우선은 예. 할 일이 없어지죠. 어디 갈 데가 없어지죠. 할 일이 없구나. 당선하고 낙선하고 차이가.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요새 전문 용어로 X 됐다죠. 예. 그러나 그때 김대중 총재가 정말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했습니다. 88년에 바로 그 대통령 선거 반년도 채 안 뒤에 그날을 얘기해 주세요. 12월 있었어요. 18일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날을 얘기해 보세요. 자,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예. 근데 노태우가 됐어. 제가 똑똑히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그 소위 김대중 단일 후보 범국민 운동 본부가 있었습니다. 기독교회관 지금 종로구에 있었는데 한 오후 새벽 2, 3시쯤 돼서 이제 폐색이 짙어져서 이제 이제 틀렸다 했을 때 갑자기 김대중 후보가 그 사무실을 방문한 거예요. 동교동작에서 예 처음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사람들은 다 울고 난리가 났죠. 김대중 후보도 정말 내가 봐도 너무 철학맞고 슬퍼 보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한 21살 아주 젊은 혈기방정한 이제 대학생이었잖아요. 복학은 했지만 그래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후보님. 그 소리를 막 했어요. 누가 했다고? 제가 했어요. 제가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기억을 나는데 황지우 시인, 그 덩치 큰 분이 황소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유시춘 작가 또 그냥 거의 그냥 뭐 목이 메어서 그러고 있는데 오기 같은 게 발동을 했어요. 새로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김 대통령이 딱 쳐다보는 그 눈빛이 그게 부속실장이 된 거고. 그래 아니 그때는 저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게다가 경상도 사투리로 우리는 뭐 한번 똑같이 한번 해줘보세요.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한 소년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말했다 그죠. 그 뒤로 그러니까 선거에 실패하면 캠프나 지지했던 사람들 그렇게 통곡하고 그러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아니 근데 선거날 모셔서 저는 딱 투표 그날 저도 오가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방송만은 공정하게 개표 방송을 한다. 우리가 왜 그때 그랬죠. 라디오 베리타스 이런 거 들은 게 있어가지고 뭔가 아니 그리고 그때 이제 구로구청 구로구청 그 다음에 알려졌고 뭐 핸드폰 없던 시절이니까요. 그래서 가는데 기독교 방송의 개표 방송도 역시 뭐 DJ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젊은 세대라고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도 젊은 세대지만 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87년 대통령 선거는 그냥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온 국민의 십수년간 유신 정권 그리고 전두환 독재 정권에서 61년 이후부터 그럼 처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한판의 그런 아우성이었거든요. 투표율이 얼마나 높았는데요. 그 간절함, 그 피눈물 나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확 모여 있어서 추운 겨울에도 은손을 비비면서 유세장에 시민들이 수십만 몇백만이 모여드는 그런 엄청난 드라마였어요. 그 선거에 대한 간절함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 좌절감도 얼마나 컸겠습니까? 상실감과 그러니까 좌절감. 이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정리하면 예. 87년 대통령 선거 12월 중순경에 있었는 정확한 날짜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었는데 그날 이제 김대중 후보를 이제 야권 단일 후보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본부가 있었던 기독교 회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 DJ 이른바 DJ 거기 나타나자 일대 통곡이 일어났다. 예, 예. 근데 나 김한정은 눈물은 글썽거렸는지 몰라도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다. 네, 아유. 괜찮은 청년이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 사실 내가 지금 기억하는데 그럴 무렵에 이제 김대중 DJ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보통 그 양반 앞에서 사람 소리도 못 지르잖아요. 말도 잘 못 걸고. 아, 카리스마 있죠. 카리스마가 네. 있죠. 근데 젊은 어떻게 치기였겠죠. 예, 예.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돌아보시던가요 그때 그러니까. 그럼요. 그때 그 돌아보는 그 눈빛이 너무 저한테는 아직도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아 어땠습니까? 그 대통령 김 대통령은 항상 김대중 그 후보는 대중적 이미지가 뭐 과격한 사람, 뭐 또 뭐 여러 가지 부정적 이미지로 아주 저 매도를 많이 당했죠. 매도를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면적으로 약하신 분이에요. 눈물도 많고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자책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 나서서 단이라도 실패하고 결국 선거 실패를 한 이런 그 무한한 그 책임감과 자괴감, 그 우울한 눈빛 속에서 새로운 그런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눈을 뜨는. 그래서 악수라도 해주시던가요? 아, 그럼 악수도 했죠. 악수도 했고. 네. 그러나 아무 말씀 없이 그냥 나가셨구나. 떠나시더라고요. 수행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자, 그것이 그것이 이제 대화도 못 해봤어요. 어찌 보면 그것이 공식적 인연이군요, 그러니까. 제 개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개인으로서는. 대통령 네. 가까이서 본 거죠. 네, 인간 김한정을 규정하는 하나의 장면인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어디 본인은 자주 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쓴적 있습니까? 4년 전에 냈지 나이 멘토 네. 김대중 네. 뭐 DJ와 함께 한 청춘 이야기 이런 예, 책을 냈어요. 아, 거기 그 그랬군요. 내용을 상세히 좀 써놨습니다. 아, 예, 이번에도 책을 내셨네요. 예, 남양주 시민과 함께 걸어가는 김한정의 길. 예, 그거는 김한정의 거기도- 길. 예, 거기 여기는 그 내용은 없고요. 그 내용은 못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책 제목도 멘토라고 하셨으니까 네. 뭐 또 나이 차이도 꽤 있는 거 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을 텐데 예. 그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오창희 선생님. 네. 근데 이거 방송이 재밌어지려고 그러는데 네. 길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아니 뭐 그래도 뭐 아직 네. 하여튼 시간 맞춰서 해야죠. 그런데 자 내가 김대중 대통령이란 사람이잖아요. 네. 그분이 뭐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처럼 반신반의는 아니시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서 정말 이런 건 잘 배웠다 하는 거를 왜냐하면 이게 이 방송이 김한정 교수님이 학교에서 만났던 그런 학생 같은 분들도 많이 듣거든요. 젊은이들도. 네. 그래서 그걸 좀 전해준다 이렇게 네. 나는 김대중 대통령 보면서 예. 요런 면에서 참 많이 배웠다. 나도 닮고 싶었다. 이런 게 있다면 뭘까요? 예, 그때 87년 대선 1년 뒤에 제가 이제 동교동으로 불려갔어요. 비서를 맡아달라. 저는 아주 내심 기뻤죠. 네. 그분을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저한테는 큰 기회죠. 그래서 이제 잠깐만. 청취자 예. 여러분 좀 궁금한 거. 예. 그럴 즈음에 김대중은 비서가 되면 차별 줬습니까? 월급을 받았죠. 예. 아, 월급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때 돈으로 뭐 큰 돈은 아니었고요. 네. 생활비, 활동비를 받았는데 저 친구들 이 가난뱅이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서 집에는 한 번도 못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치면 아니 왜냐하면 제도권이니까 당에 당료로 들어가거나 예, 예. 국회의원에 뭐 비서 이렇게 그런 들어가는 거. 거니까. 그리고 월급을 국회의원 줬죠. 김대중 비서관으로서 아, 그런 거군요. 예, 예, 이제 예, 월급을 예. 받았으니까 아, 저는 그렇군요. 행운아였죠 당시에는. 네네네. 근데 뭐 비서라기에 뭐 중요한 역할을 맡길 줄 알았는데 신문 스크랩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중요하죠. 근데 그 당시 그때 제1야당 인터넷도 총회로서는 다시 이제 없었던데. 정치 복귀를 해서 아주 잘 나가실 때였거든요. 네, 네, 네. 그때 광주 청문회 우리 그렇죠. 오공 그렇구나. 쪽이 예. 노태우가 막 자주 여소야대 만나고 전국의 싶어 아주 뭐 하던데. 아주 힘 있는 야당 네, 네, 대표였기 네, 네. 때문에 정말 이 말단 젊은 비서는 대표 얼굴 보기가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저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네, 예. 저는 뭔가 책상에 앉아서
그때 신문들이 좀 많습니까? 네. 조간신문 또 저녁에는 석간신문에 나오는데 당시는 가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판이었죠. 예, 저녁 때 미리 다음날 가져왔는데. 신문이 미리 편집돼 가지고 나오는 걸 오면은 오래 가지고 빨리빨리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 야당 총재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하루 종일 신문 오래 놓고 줄 긋고 하는 건데 처음에야 하는데 이게 한 달에 가고 두 달에 가도 아무런 이른바 피드백이 없어요. 뭐 죽으라고 오래 갔는데 이분이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예? 그리고 저도 뭔가 뭐 거창한 포부를 안고 나도 이제 우리나라 정치 개혁도 나름대로 이 뭐 야당에 좀 기여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신문이나 오리고 앉아 있으니 정말 야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데 석 달째 되는 때 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 그때 알빈 토플러가 새로운 미래혁명, 뭐 디지털혁명, 뭐 제3의 물결, 예, 제3의 물결 이런 아주 선풍적인 그 관심을 끌은 그런 아주 해안적인 그런 통찰력 있는 글들을 냈었어요. 그 관련 기사가 있어서 그걸 오려서 드렸더니 그걸 보시고 그런 기사들을 많이 좀 챙겨달라. 처음으로 제가 받은 이제 지시네요. 갑을 간 게 아닙니까? 그렇죠. 제 상점 보스인데 보스가 이제 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를 알고 또 인정을 해준 처음 근데 힘이 나죠. 근데 그것도 또 잠시 또 오리기 시작하는데 이거 끝도 없어. 너무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딱 6개월째 되는 때 부르시더니 이제부터는 내 연설문 초고를 좀 해달라. 그 양성의 아. 과정이 왜 그때는 근데 또 막막하더라고요. 그 말 잘하고 글 쓰시는 탁월하신 분이잖아요. 저 박학다식하고 경륜 있는 분의 스피치라이터 이거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데 그거는 제 착각이었어요. 받아쓰기 하라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옆에 불어놓고 눈을 감고 메모지 제목만 쓴 메모지를 보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하면 나 받아 쓰면 되는 거예요. 받아 써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앞에까지 앞뒤 문맥을 좀 맞추고 그 다음에 정서를 해서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편집 교정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근데 그 당시 저 말고도 저 선임 공보비서가 있었어요. 그 나중에 문화부 장관을 하신 남궁진 선배신데 남궁진 의원님도 그분은 원고지에 돌판에 글을 새기듯 주군에 대한 무한한 충성을 하는데 시간은 가고 기다리는 분은 계십니다. 저는 초조하죠. 저래가도 하세월에 언제 20매 30매를 정설을 해서 올리면 푹푹 끓고 다시 나오면 또 정설하기 시작해요. 그때 PC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알고 아레아 한글 버전 1.0 맨 처음 나왔을 때 도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젊은 세대는 도스라는 걸 모를 겁니다. 윈도우 시스템 전에 도스 명령어를 다 입력해야 되는. WP 뭐 슬래시 치고 콜론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트도 가로 세로 2배 확대가 아주 혁명적인 기계였어요. 도트 프린터. 그래도 그걸 제가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배워서 286 PC XT였습니다. XT.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을 했어요. 그 선진이고 혁신이었네요. 대통령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뽑아서 교정하면 따다닥 고쳐서 가니까 그 업무 능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고지에 받아 쓰던 기자회견문 초고가 워드 프로세서로 찍어서 나오니까 시간은 10분의 1로 단축이 되고 2번 고칠 걸 4번 고치고 자전까지도 고칠 수 있는 저는 죽어나죠. 고치고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떤 대목을 뭘로 고치고 어떤 단어를 뭘로 고치는 그런 섬세함을 저는 그 고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체득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이 배우겠네요. 이분이 도대체 왜 이 단어를 이렇게 바꿨을까? 그리고 왜 이 대목을 처음에 썼다가 팍팍 지워버렸을까? 그 당시 시국은 굉장히 민감한 시국이었습니다. 이른바 지금 공안적도 있었지만 요새는 종북몰이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김대중 여전히 빨갱이라고 감옥의 양심수가 2,000명 뭐 3,000명 당신 또 여소야대 전국을 뒤집으려고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이나 문익환 목사님이 북한을 가신 걸 완전히 간첩으로 몰았어요. 그 배후에 김대중이 있다. 그래서 야당 총재
위기가 야당의 위기였고 여소야대의 위기였어요. 결국 그 머리로 삼당합당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 새누리당인가요? 네, 네. 그 전신인 민정당이 민자당이 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 과정, 그 벽척간도에서 야당을 이끌고 그 두터운 반공보수, 멸공보수, 그 다음에 이런 그리고 검찰의 칼날로 야당과 민주 세력을 압살하려는 그 최전선에 서 있었던 거예요, 도리어 김대중이라는 그러니까 지도자는. 김한정 교수는 예비 후보, 남양주 을구의 예비 후보는 자기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말을 더듬더니 김대중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김대중의 사람인 것 같고요. 제가 빗을 너무 오래 했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이걸 만약 이렇게 뭘 하나 붙인다 말을 만든다면 김대중의 키워드를 배운 거예요. 김대중의 키워드 양쪽에 따옴표 치고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그때 청년 시절이셨을 텐데 20대 그런 경우 굉장히 소중하죠. 그렇죠. 근데 궁금한 거예요. 사실 이제 삼당합당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늘 지금 야당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평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민당의 그때 후보가 국회의원이 다 해서 70 몇 명이었거든요. 79명? 78명인가 그랬는데. 그런데도 그때 야당이 작다고 느끼지 않았거든요. 존재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30명인가 그러는데 이건 왜 이러는 거예요? 야당의 힘은 저는 의석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느냐, 그리고 그 방향이 옳으냐, 얼마나 정의로우냐. 그럼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날 야당의 위기는 바로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저도 이제 지금 정치하기 때문에 유권자들 만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바로 현장에서 듣지 않습니까? 찍어주고 싶어도 찍어줄 수 없을 만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그 강인한 리더십에 대한 칼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그렇죠.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도 자괴감 또 반성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어려우시겠네요. 그런 문제들 어렵죠. 특히 지금 야당이 분열의 과정에 있고 또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되지 않습니까? 총선이 코앞인데 석 달 뒤에 이제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국민들은 여야 1대1로 맞붙어서 이겨라는 야당 지지자들의 그 목소리, 염원, 소망들을 과연 지금 이 현재 분열된 야당 체제로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보답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평민당하고 비교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80명 가까운 역시 평민당과 지금 130여 명이 되는 야당. 뭔 차이가 있는 겁니까? 두 가지 차이는 있죠. 역시 그 당시는 강고한 그 지역적 기반, 그다음에 김대중이라는 카리스마 있고 그다음에 비전이 있는 리더, 그리고 김대중 저 당시 총재 지도자 김대중은 이론과 실천을 진짜 겸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분은 항상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모름지기 정치라는 것은 서생적 결단,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겸비해야 된다. 서생만 강조하면 이상주의에 빠지고 현실에서 실패한다. 현실만 강조하면은 세속주의로 빠져서 방향을 잃게 된다. 그걸 겸비해야 된다. 원내에도 병행투쟁론이었습니다. 원에서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국정감사, 지방자치제 이런 제도 개혁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김대중 야당 시절에 오늘날 정치개혁의 과제들을 대부분 다 문제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조금 과장부터해서 한국 정치에서 김대중은 스티브 잡스였다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비전이 있는 정책 야당이라는 말도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야당이 무슨 정책이 있어요? 발목 잡고 견제하면 되지. 싸우면 되지. 싸우면 되는 거죠. 김대중 야당은 정책 야당이었습니다.
야당 외교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야당이 무슨 놈의 외교를 해요. 김대중은 야당 외교를 했습니다. 동서 분단이 동서독 통일을 보면서 그리고 남북 화해를 주장하면서 또 동북아 균형 외교를 주장했던 그런 외교를 했던 분이 아니에요. 지금 야당하고 차이점이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이시죠. 예. 그다음에 집권할 수 있는 수권 능력. 수권 야당이라는 말도 만들어내셨어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또 실천을 보여줬기 때문에 적은 숫자지만 아주 그 제도권 야당에 대한 불신들을 털어낼 수 있었고 또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제야 민주 운동 세력들도 이제 국회의원이 되겠던. 너는 변절자로 그 당시 제도권에 가면 변절자로 매도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많은 소위 젊은 피 이렇게 해서 대통령께서 공천 주고 밀어주고 그 스타들을 다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권 후보군에 들어서 있고 야당의 지도자군에 들어있는 분들은 대부분은 발탁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야당의 혁신을 이루는. 알겠습니다. 김대중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아니, 저는 하나만 더 할게요. 근데 이제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탈당하고 있는 국면인데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동교동계 움직임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의 문고리 3인방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의 핵심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합해 놓은 분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한정이죠. 김한정인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동교동계 인사고 또 퇴임한 다음에 동교동을 같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공식 비서관으로 하는 거죠. 뭐 전직 대통령 비서관으로 제가 같이 모셨죠. 저 세배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공식 직함으로 그 공무원 신분인 거죠. 뿐만 아니라 뭐 저는 뭐 야당 때 청와대 때 퇴임 후에 일관되게 모신 비서로서는 거의 제가 유일할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동교동계 인사인데 동교동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 아주 그냥 제 수준에서 여쭤보면 이런 거예요. 권노갑 의원 전 의원이 동교동이냐, 박지원 의원이 동교동이냐 이런 것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호 여사가 안철수 대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또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럼 뭐 이호 여사는 부인이니까 뭐 당연하겠지만 아드님도 또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동교동은 상도동 동교동 할 때 이 동교동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야당 시절 지도자 김대중과 정치적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가까이서 지지했고 또 도왔던 그런 보좌진 그다음에 또 핵심 지지자 그룹이겠죠. 대표적인 분들이 뭐 권노갑 전 의원이라든지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 앞에서도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이제 동교동계라는 말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실제로 정치적 해체 선언까지 했습니다. 2000년에는. 시대 상황. 야당 시절에 나온. 사실 이제 야당 시절에보다는 이제 그게 나오게 된 내력을 얘기하면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사실상 정치적 연금 상태가 길어졌고 정치 활동하는 게 불가능해졌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당 업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에만 앉아 가택연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찾아가서 만나는 수밖에 없었고 대외 활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동교 상도라는 게 생기게 된 거죠. 또 그 대통령께서 우려했던 거는 이른바 가신 정치에 대한 저 대중적 국민적 견제에 또 우려. 그다음에 또 측근 정치. 이거 집권을 했을 때는 군 약이 아니라 독으로 되거든요. 그렇죠. 또 동교동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원로 지금은 원로죠. 당시 그 대통령의 측근 그룹들도 자제를 했어요. 대통령이 화합 정치, 통합 정치, 개혁 정치. 당시 IMF 정국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초대 비서실장도 김중건 씨. 그래서 정말 그분들로서는 집권에서 도리어 더 그늘에서 혜택을 못 본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속성상 대통령과 오랜 동지고 가까운 분들이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이익을 찾아서 몰리고 또 자리를 찾아서 몰리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그걸 보셨기 때문에 동교동 해체선을 하셨고 동교동은 말자체를 싫어했어요. 정치적 계보로서. 그리고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탄생하면서는 사실상 정치적 계보로서는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네. 계보라는 게 그렇잖아요.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리더가 그렇죠. 없어요. 동교동 리더가 누굽니까? 없죠. 지금으로는 뭐 대표적인 이제 원로 김한정 인사들이 아닙니까, 있죠. 그래서 지금 동교동계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어떻게 보면 큰 흐름에서는 제일 말석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도리어 호남 기반을 가진 구정치인들의 그렇게 보여요. 그룹으로 네.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과거 동교동의 원래적인 임무와 정신은 바로 선명야당을 김대중과 함께 이끌어온 분들이고 탄압과 박해에도 변절하지 않고 야당을 지켜온 분들이고 그다음에 정권교체 밑거름이 됐던 그런 희생적인 정치였는데 지금 무슨 기득권 비슷하게 무슨 무슨 이익 집단처럼 비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냥 폭렬한 비판이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동교동계라는 게 살아 있다면 당시 야당 지도자 김대중이 했던 그런 일들 있잖아요. 네. 뭐 야당 외교를 하고 정책 야당이 되고 수권 야당이 되는데 밑거름이 되고 그 대신 과실은 정말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동교동계가 있다면 그 정신인데 지금은 어디 저 구멍에 있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노인정도 좀 영향력은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펌프질하는 영향력 같은 느낌인데 대표적인 동교동계 인사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전 좋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왜 이런 문제가 아직도 불거지고 또 야당 분열의 한 축에 서 있는 것처럼 비치는가 뿌리는 분당이었습니다. 2004년 열린우당 창당 과정에서 배제되고 또 맞아요. 그때 난닝구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비난의 대상이 된 구정치의 산물처럼 이렇게 매도되고 배제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국민 참여는 이야기하지만 야당 동지들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여전히 물론 참여정부를 이끈 분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호남에 대한 배제나 홀대가 있었다라는 그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호남 지역에서의 반문재인 정서도 맞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싹튼 거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저는 제가 그 유일하게 곁에서 모신 입장에서 그 분당 과정을 같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오랜 정치 경험 속에서 그 분당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미 꿰뚫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야당의 자,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김대중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김한정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벌써 반 넘게 지금 김대중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복잡하셨습니까, 정치? 네. 그리고 욕망과 권력과 그리고 정권 교체와 뭐 사회 모든 가치가 이렇게 통과하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진흙탕 같기도 하고요. 그런 정치를 직업으로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이렇게 제가 아는 분들 혹은 뭐 알만한 분들이 직업 정치에 나서려고 할 때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왜 그런데 직업 저는 지금 대학 강단에서 정치학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 정치학도 가르치고 있고 저는 학생들에게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사람들이 당선될 확률이 크고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정치인들이 당선되면 여러분들을 위한 정치 안 할 거다. 그러니까 투표하시오. 참여하라. 민주주의는 여러분들이 바꾸는 거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강조한 사람인데 그러면 누굴 뽑아요?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말문이 막힙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문제가 있고 우리 민주주의 위기고 남북관계가 진흙탕에 있지 않습니까? 후퇴죠. 한참 후퇴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 보고만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이전까지 비서를 너무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선거에 나가는 걸 별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2009년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도 이제 이 팔짱 끼고 비평할 수만은 없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대학에서 나와서
박원순 시장 그때 보궐선거 때부터 나섰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나는 시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당시 민주당은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됐고 그다음에 그래도 김대중 노무현 세력이 다시 합쳐야 된다. 민주정부 10년의 반성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분열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우리 목도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문재인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세력의 통합된 힘으로 정권교체를 하라는 국민적 소망을 받들려면은 그래도 문재인이 낫겠다. 당시 그 가장 유력한 또 후보였으니까. 그래서 문재인을 밀었고요. 또 그 이후에 저도 이제 일선 정치에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꾸 김대중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는데.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란 진흙탕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은 바로 우리 정치의 또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 정치가 얼마나 또 중요한 것인가 과정으로서의 정치 그걸 이야기해 준다고 보고요. 바로 그게 바로 막스 베버가 그랬지 않습니까?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막스 베버는 그랬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날카로운 송곳으로 두꺼운 송판을 뚫으려는 진하는 작업이라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계속 뚫어주지 않으면 구멍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적으로 정치라는 거는 우리는 권력 정치만 봤기 때문에 뭐가 되고 난 뒤에 누리는 것만 봤어요. 목소리 내고 뭐 폼 잡고 대우받고 호령하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걸 정치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게 정치의 본질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각은 정치는 뭡니까? 정치는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지금의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면 지금의 사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누군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혼자서 못 바꿉니다. 그래서 모여서 바꾸는 것이 정당입니다. 바꾸는 방법은 뭐냐? 혁명, 파괴, 폭력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지금 현대 민주주의 아닙니까? 바로 그 과정에서 핵심은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유권자로서 참여하고 또 정치인으로서 참여하고. 그래서 저는 그는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의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역할 분담적 차원에서 저는 출마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보다 더 좋은 분이 있으면 그분 밀어줄 자,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왜 하필 그럼 남양주입니까? 남양주는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면서 인연은 있지만 제 2년 전에 남양주 시장 후보감이 없다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감히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남양주라는 도시는요. 지금 65만 원의 도시가요. 최근 한 7년 만에 됐어요. 그렇죠. 전세 피난처입니다. 서울 계속 오르면 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밀려난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자꾸 집값이 오르니까 선량하고 건강한 시민들이 모여 움틀거리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교육 수준은 높고 민주주의에 대한 소망도 있고 지역 발전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이다. 여기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겠다. 뭔가 이 변화를 가시적으로 이끌어내는데 내 나름대로 한번 던져볼 만한 그런 매력을 느꼈어요. 좋은 지역입니다. 저희 단체 회원들 중에서도 남양주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두 분은 공통관계 있으시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저 고향은 아닌데 정확히는 전 난건 서울에서 났으니까. 시골이잖아요. 아니 서울. 근데 저희 아버지 고향이 남양주 와부란 데입니다. 와부. 옛날 와부면 팔당은 아시죠? 네, 알죠. 덕소, 팔당, 이 한강변,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팔당입니다, 저희 고향이. 시골이잖아요. 왜 자꾸 사대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본가를 우리가 되게 고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엔 양주군이었다가 남양주군 남양주시로 왔는데 저는 뭐 팔당에 저희 작은 어머니도 지금 계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아버지도 거기다 모셨고요. 팔당 묘지에. 근데 팔당도 남양주입니까?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남양주 끝이 지역에 들어갑니까? 제 지금 지역구는 아니죠. 근데 그쪽에 살았습니다. 제가 덕소에 살았고요. 그 팔당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조안면 능내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굉장히 유서 깊은 동네죠. 저희 동네. 근데 팔당하고 능내는 달라. 그 동네요. 거기가 다 양수리. 옛날에 한 동네였어요. 근데
그래서 두물머리. 네, 동네를 이렇게 네. 다니면 네. 역동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주 재미없게 너무 배드타운처럼 그냥 아파트만 다닥다닥 지어놨는데 남양주가 굉장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전 뭐 네. 이재명 시장이 성남에서 여러 가지 실험하듯이 네. 좋은 지도자들만 남양주 주민들이 만들어내면 굉장히 재밌어질 도시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아직까지도 그래도 농촌이라든지 좀 푸른 곳이 남아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완전히 그냥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고 또 주민들이 좋아요. 정말 근데 잠깐 그것이 김한정 남양주 잠깐만요. 김한정 예. 예비후보하고 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때 가장 오랜 기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했다면 믿고 찍을 만한 사람도 있고 아하. 일단 예. 뭐 이게 회고성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지금 저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감동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유권자들이 들으면 선택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김한정의 남양주가 있는 저는 아직까지 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진짜 내가 김한정이 우선은요 예. 살기 좋아요. 참 네,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 좋다는 의미는요 요즘 정치 불신의 시대를 넘어서 혐오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도 남양주 시민들 많은 부분들이 정치한다 그러면 수고한다고 고생한다고 서울시는 안 그러는데 잘하라고 네, 예, 아직 그런 정치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다. 소망이 남아있다. 진짜 민도가 높은 거예요. 잘해야 남양주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격려도 많이 받았고요. 힘이 납니다. 여기서는 정직한 정치, 좋은 정치 하면은 평가받을 수 있겠구나. 또 실제로 제가 그 기대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아주 좀 요즘 뭐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된다고 하지만 그렇죠. 당락에 관계없이 저는 내가 택한 길 또 남양주에서 심판받겠다는 그 남양주에서 성공하겠다는 그 각오가 잘못된 판단 아니었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그러니까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한정 예비후보의 얘기를 정리하면 남양주는 지역명은 오래되었으나 지금 있는 지역은 새롭게 생기고 있는 도시다. 그렇습니다. 물론 옛날 이제 예. 전통적 도시도 있지만은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서울에 살고 싶거나 내지는 서울에서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그분들이 이제 일정하게 와 있는 분들인데 그러나 학력 수준은 또 높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참여 의식도 높다. 그리고 좋은 지도자만 생긴다면 이분들은 사회를 바꾸는데 크게 기여해서 큰일 났네. 우리 서혜성 교수가 출마하면 저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왜요? 정리를 이렇게 잘하시니까 네. 저보다 남양주 더 잘하세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한다고 그게 투표 요인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한번 어떤 젊은 세대들 새로운 가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추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내가 여기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광릉 수목원도 남양주 그 안에 있는 거죠. 예, 강릉 수목원 강릉 수목원 좀 광대한 영역이라서 그렇죠. 위에 이제 포천 쪽, 포천 쪽하고 걸쳐 있죠. 예.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역시 경쟁 후보가 있을 텐데 현재 새누리당님 뭐 누가 또 나오고 그러죠. 새누리당에도 뭐 여러 후보들이 지금 거기도 여러 후보가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또 6분인가 뛰고 있고요. 그럼 확실한 후보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야당 후보도 현재로서는 제가 좀 유력하다는 평은 받고 있지만 여러 가지 또 더 많은 좋은 분들이 또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오다가 이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부인이 이름이 이상하시더라고요. 이상할 게 하나 없죠. 아니 이름 박정희. 맞아요. 그래서 나는 순간적으로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뭔 관계가 있나 해서 제가 한때 낮과 밤 두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낮에는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지금은 이제 한 분의 대통령만 모시고 계시고 집에도 가면 대통령이 계시고 부인이 작가시더라고요. 예, 작가고 동창이고 또 버시고 친구랑 사시는군요. 또 동지입니다. 자, 80년대 우리들은 대학을 다녔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화운동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거 이제 그래서 연관돼 찾아봤거든요. 그때 부인 박정희 씨의 고향은 또 전라도더라고요. 그때부터 정치하기 위해서 계산하신 겁니다. 아니 연애할 때 그거 몰랐고 의식하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요. 대학 1학년 때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제가. 저는 처갓집에 가면 마음이 너무 푸근해요. 아니 근데 진짜 정치가 후진 게
제가 어디 라디오 듣다가 어떤 분이 방송을 좀 이상하게 해서 그 라디오 마침 좀 아는 방송국이어서 다른 PD한테 그 전라도 사람 말 이상하게 한다니까 마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바보 같으냐면 경상도 사투리로 하는데도 그냥 얼핏 듣기로는 전라도 사투리인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잘 의식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친구가 대학 들어가는데 친구가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알게 뭐예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갈 때나 여기가 전라도구나 이런 건데 사실은 정치가 굉장히 분열시킨 거죠. 맞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연애하실 때는 그럴 리가 없겠죠. 저 그냥 농담으로 보는 건데요. 여자친구가 무슨 전라도인지 충청도인지 전혀 의식이 없죠. 그런데 나중에 선거라고 하는 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자꾸 그걸 각인시켜야 되죠. 너무 후지인 것 같아요. 당연히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당연히. 아니 그래서 저는 김한정 교수님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때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게요. 지금 제 아내가 상당히 이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따질 기회가 알겠습니다. 방송을 하는 목적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이쁘시죠? 그때만 이쁜 게 아니라. 30몇 년 전의 기억을 여전히 현재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항상 그 심정이죠. 말이 근데 꼬리가 약간 떨림은 있으나. 근데 하나 요즘 와서 좀 고마운 게요. 제 아내도 그런 사회의식도 높고 정치에 대한 변화의 욕구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시민인데 정작 남편이 선거에 나가겠다 했을 때 싫어했어요. 간곡히 좀 안 하면 안 되냐. 너무 이렇게 우선 편을 갈라 싸우고 또 이 결과를 알 수 없는 이 어떻게 보면 위험천만한 일에 왜 뛰어들려고 하느냐. 그동안에 쭉 정치권에 있었으면 이제 됐지 않냐. 그만큼 고생했으면 된 거 아니냐. 정권 교체도 고민이 많았고. 보통 사람들은 이럴 것 같아요. 길 가천대학 교수고. 연세대학교. 그러면 연세대학 교수도 교수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교수하고. 그럼 그냥 그렇게 살지. 훈수나 두면서 좋은 얘기 복잡하게 굳이 또 학교 교수직을 버리고 그렇게 할까? 사람들이 궁금. 그래서 2년 전에 시장 선거에 나섰을 때는 정말 도살장에 나가는 기분이라고 그랬어요. 길거리에서 자기도 명함을 나눠주고 할 수 없이 선거운동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감을 갖는 것 같아요. 야당의 위기고 민주주의의 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기만정이 아니라 소명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라 하는 응원을 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선 집의 동의를 제대로 받았군요. 그러니까 야당과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훨씬 큰 국가의 위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저는 새해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새해가 됐는데 새해 소망 이런 걸 혼자 생각해 보면요. 사실 별로 없어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새해가 좋다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희망을 나누고 이런 걸 좀 이야기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연말에 위안부 한일 협상이라고 그딴 걸 하지 않았나 정초부터 산소폭탄인지 수소폭탄인지 이런지 않나 또 확성기를 튼대지 않나 이러면서 온통 정말 거꾸로 가는 것들만 연말 연시에 보니까 이건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온전하게 제정신으로 내가 버티는 것도 큰 문제다라고 저 자신이 좀 움츠러든 저를 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김한정 교수님 부인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그런 위기감을 느낄 때 그때 더 역할을 해야 된다. 훌륭하시네요. 그런데 이 책을 내셨는데 책 출판 기념회가 있더라고요. 출판 기념회는 정치인들은 왜 하는 건가요? 다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소개할 만한 무슨 이벤트 거리가 별로 없죠. 아직도 정치 신인이지 않습니까? 예비 저를 후보들 더 알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제도의 아주 애매한 부분이에요.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못합니다. 출판기념회를 못하게 되는데 지금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비전이나 또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또 그런데 맞춰서 책을 썼고요. 제가 살아온 길, 또 남양주를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제 시각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이벤트죠. 그런데 제가 이제 책을 오늘 나왔다고 그래서 책을 저한테 주셔서 봤는데 추천사를 쓴 분이 이희호, 이종찬, 문재인,
박원순, 박지원, 안희정, 조국 뭐 이렇게 화려하네요. 정말 화려한데 이렇게 이분들하고 다 아시는 거예요? 예, 좋은 분들하고 그래도 인연을 정치적이고 개인적 인연을 다 유지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이번에는 반드시 당선돼서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 보답이란 결국 좋은 정치겠죠. 지금 현 시점에서의 좋은 정치는 야당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을 살려서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막고 그다음에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서민들의 불안과 고통들을 경감시키는 정치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 벼랑 끝에 서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생계가 어렵고 앞날의 희망을 잃은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요. 예. 우리 지금까지 성장 시대에 살아왔던 어른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앞날이 깜깜합니다.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 이런 속에서 또 무슨 남북관계마저도 이렇게 뭐 전쟁 일발 직전의 그런 무모한 대결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시대 때 정치는 무엇이 해야 되느냐,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조국 서울대 교수하고는 친구. 예, 동창입니다. 그럼 대학 다닐 때 알고. 제 친구 김한정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거 뭐 친구니까 쓸 수 있다 치고 아니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치고 이호 여사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이란 직함으로 쓰신 추천의 글이 긴데 이 책에 나온 아주 짧은 거는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보기 드문 정치인이다. 열정, 청렴, 봉사정신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남양주 발전에 큰 자산이 되리라 확신한다. 좋은 평가를 해주셨네요. 그다음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도 되게 고마운 평가고. 정말 좋은 일이 문재인, 많았으면. 안철수 두 분이 가서도 이런 얘기는 안 들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박원순, 뭐 문재인 다 이렇게 한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해주시네요. 고맙네요. 근데 다른 예비 후보 분들도 초청을 하려고 그래서요. 똑같은 기회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책에 관한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하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정치라는 것은 결국 사람 사이에 길을 내는 것이다. 근데 이게 제가 저작권 위반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앞에 계시는 우리 세성 교수님한테 제가 배운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하셔야 됩니다. 이번은 카피라이트가 아니라 카피레프트입니다. 레프트. 정말 우리 갈라진 마음, 분열과 대립, 갈등을 극복하고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통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대한민국은 통일 대한민국이 돼야 되고 바로 그런 과정에서 정치가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될 시점이 왔고 그걸 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시민의 힘이다. 그리고 그 시민의 힘은 선거에서 좋은 정치인, 보다 낮은 자세로 보다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골라내서 당선시켜 주는 것이다. 감히 이렇게 요청하고 싶어요.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는 유통기간도 따지고 브랜드도 따지고 가격도 따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AS도 따지면서 어떻게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꼼꼼한 자세로 그렇게 악착같이 정치 소비자의 권리를 과연 발휘해 왔는가 그 같이 한번 호소하고 싶어요. 이번 총선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 책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김한정 교수님 말씀 듣고 저는 일주일에 딱 우유 한 통만 사는데 뭘 한 통? 우유요, 우유. 지금도 우유를 먹어요? 아니 커야죠 지금도. 이게 그냥 큰 키가 아닙니다. 근데 배겠죠. 배라는 게 뱃살이겠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당혹스럽긴 합니다만 하여튼 근데 그 마트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우유는 앞쪽에 손이 쉽게 닿는 데하고 좀 오래 남은 건 뒤에다 갖다 놔요. 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또 소비자는 어떠냐면 그 와중에도 다 이렇게 하나씩 봐가지고 유통기한이 좀 오래 남은 그러니까 신선한 우유를 먹으려고 그래요. 뭐 1,000몇백 원짜리 2,000원짜리 우유 한 통을 사도 그런데 4년 동안 어떤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또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뭐 말하면 정말 입이 아플 수준이고 그래서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에 그러니까 처음 도전하시는 거죠. 예. 정치는 오래 하셨지만
네, 처음 이제 도전이신데. 뭐 엄밀히 출마는 못했지만 시도는 했었죠 그때. 네. 근데 공천을 못 받았죠. 네.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럼 뭐 사실상 처음이죠. 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 좋은 일이 개인의 좋은 일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양주 주민들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우리 서 작가님도 마무리 말씀 하나 해주시고. 네, 김한정 교수가 이른바 동교동계 네. 내지는 이제 뭐 주목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상도 사람으로서 함안 사람이죠. 함안 사람을 바로 김대중 정치인과 결합해서 지금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온 드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냥 인간으로 보면 의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네. 예,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그런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사실은 그 의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미국에서 공부도 했고 대학 교수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직업 정치로 나서게 됐는데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네, 우리 김한정 교수님도 우리 청취자들 저희가 뭐 새로 생긴 방송이라 아주 많이 듣진 않지만 오피니언 리더는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남양주 주민들도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인사 말씀 한번 나눠주시죠. 새해 덕담과 함께. 네. 2016년은 정말 어느 한 해 소중하지 않은 해가 없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균형 역할을 할 수 있는 야당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그 최전선에서 뛰고 있습니다. 남양주는 정말 좋은 분들이 모여 사는 우리 대한민국 8도 시민들이 모여 사는 대한민국의 압축판입니다. 성장하는 도시고 젊은 도시입니다. 여기서 저는 정치의 새로운 꿈을 펼치려 하는데요. 제 이러한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어떻게 비춰질지는 저도 미지수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나름대로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좀 다른 국회의원 또 새로운 모델 저런 사람이면 정치해도 좋겠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러나 정치는 지난 30년 동안 해왔지만 이제 자기 정치이죠. 물론 국민을 위한 자기 정치를 하려는 새로운 다짐 들으셨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 서 작가 말씀 주신 대로 몇 번 더 이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하는 만큼 또 우리가 관심 갖는 만큼 세상은 딱 그만큼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만